네, 기본적으로 샘플링은 일단 아날로그 신호를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은 이러하죠, 그죠? 주파수에 따라서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로 이제 필터링을 먼저 하고, 이게 엔티 엘리어싱 필터죠, 그죠? 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사운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펙트, 골드웨이브 같으면 이펙트의 메뉴 중에서 이제 로우 하이 패스 필터 메뉴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주파수를 내가 샘플링 하려고 하는 샘플링 주파수 대비 fs라고 그러면 이거 대비 2분의 1로 여기서 2분의 fs의 그 컷오프 주파수로, 즉 컷오프라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라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주파수의 성분들은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의 주파수만 남는 거죠. 로우 패스 필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라내고 나서 이제 샘플링을 해라 하는 거죠. 그때 이 컷오프 할 때 그 필터는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컷오프 주파수까지는 전혀 잘라내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입력 대비 출력이 유지되는데, 딱 컷오프 주파수에서 완벽하게 잘라내서 그 이후로는 0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필터는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잘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기울기를 얼마로 해줄 거냐 하는 게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더 이렇게 급격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특성이 이 높은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점은 있지만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있어요. 즉 또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스펙트럼 측면에서는 이렇게 잘 잘라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스티프니스를 최대한으로 해서 20으로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펄스,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는 거다 그랬죠. 캡처링해서 사운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로우 패스 필터링해서 엔티 엘리어스 필터링을 하고 임펄스 트레인 파일을 곱해라. 물론 이것도 이제 불러와야죠. 불러와서 올려놓고 나면 이제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웨이브 몇 번 해서 괄호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이제 곱하는 식으로 곱하면 샘플링이 된다. 그 샘플링된 신호를 다시 원상 복구를 하려면 이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 이때의 로우 패스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렇게 잘라내는 프리퀀시가 이거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다시 이런 연속적인 신호로 변할 텐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운드가 매우 소리가 작아진다. 왜냐하면 원음은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었는데 여기 샘플링을 함으로써 이 시간만큼 비잖아요. 사운드가 비니까 그 비는 시간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매우 레벨이 작아지니까 다시 이펙트, 볼륨, 맥시마이즈를 통해서 여기 키워봐라 하는 거죠. 신호를, 작아진 신호를 다시 키워서 들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때 이제 샘플링 조건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해봐라 하는 거죠. 샘플링 조건을 뭐 12.5kHz, 그 다음에 뭐 25kHz, 그 다음에 50kHz,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해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는 게 요것에 2분의 샘플링이 아니고 아마 20kHz로 하라고 그랬나 이걸? 패스 필터링은 그냥 오디오의 최대 한계인 20kHz로 해라 그랬던가? 매뉴얼에 어쨌든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 사운드의 최대 주파수를 20kHz로 제한을 하라고 했군요. 20kHz. 로우 패스 필터링을 일단 20kHz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12.5, 그 다음에 25, 50 이렇게 해보면 이제 스펙트럼으로 따졌을 때 그것이 이제 엘리어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샘플링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관찰해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그 나중에 연속적인 신호를 만들 때의 샘플링은 로우 패스 필터링은 이 파트는 여기에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2분의 fs가 되도록 해라. 여기선 2분의 fs가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20kHz. 예, 그 차이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의 그 로우 패스 필터링은 이 반복되는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것만 추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간격이 이제 fs 주파수가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딱 반으로 해서 컷오프 해라.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fs가 매우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겹쳐버린다고 하더라도 요거의 반만 남기라, 이거 반만. 그렇게 해서 골드웨이브로 따라가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D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TDM도 결국은 뭐 샘플링과 똑같이 샘플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주어진 그 샘플링을 위한 사운드가 3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는 이제 사운드가 하나였는데 이제 사운드 1, 사운드 2, 사운드 3가 있어야 되고, 이 각각을 이제 20kHz로 제한을 해서 그 제한을 하는 그 주파수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라내는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다. 보통 이렇게 약자로 많이 써요. FC 20kHz로 컷오프를 하고, 그것을 이제 각각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곱해주는 임펄스 트레인이 이제 다 똑같지 않고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차를 TDM에서 파일을 제가 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임펄스 트레인 12.5kHz, 25kHz, 50kHz 요 세 개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12.5로 했다가 25로 했다가 50으로 했다가 이렇게 샘플링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해보는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이제 서로 다른 타이밍에 샘플링을 하는 50kHz의 세 개의 그 샘플링을 위한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50kHz가 있고요. 50kHz 플러스 120이 있고 50kHz 플러스 240이 있는데,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이 있으면 요 한 주기를 360도라고 봤을 때 플러스 120은 120도만큼의 지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대비 120도만큼이니까 이게 360도니까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만큼 지연이 있는 요런 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지연이. 그 다음에 이제 240은 플러스 240은 3분의 2만큼. 그래서 이게 3분의 2만큼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펄스가 나타나는 그런 임펄스열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녀석이 요거라면 요것은 요거고 요것은 요거죠. 요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에 각각 S1, S2, S3를 샘플링을 해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뭐 샘플링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개의 신호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S1하고 이걸 곱하고 S2하고 이걸 곱하고 S3하고 이걸 곱하고, 물론 이제 필터링된 버전의 신호를 그래서 곱해서 각각 곱한 결과를 더한 것이 TDM이죠. 그 TDM 된 것을 다시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거랑 곱한 걸 분리하려면 다시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 타이밍에 펄스를 다시 곱해주면 얘네들로 곱한 거는 다 사라지죠. 합쳤던 걸 딱 그 타이밍에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또 이걸로 곱한 거를 다시 추출하려면, 그러니까 완전히 합친 거에서 추출하려면 요 시간대의 펄스를 또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펄스를 만들 때의 그 타이밍과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곱해줘라. 합쳐진 신호에서 다시 그 펄스만 추출할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시간 타이밍 측면에서 양쪽이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다시 원래 샘플링된 신호만 얻을 수 있다. S1, S2, S3 합쳐진 것 중에서. 네, 그것을 이제 다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다시 볼륨을 키우고 하면 이제 원래 채널과 같아지겠죠. 그렇게 TDM과 또 TDM의 역변환, 즉 다시 그것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하는 과정을 해봐라 하는 과제입니다. 그건 이제 개념적인 거고, 골드웨이브에서 그럼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 임펄스 트레인 신호를 만드는 것부터가 다 돼 있네요. 제가 파일로 드렸긴 한데요. 이 임펄스 트레인 신호를 만드는 것조차도 여기에 보면 식으로 다 줬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임펄스 트레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좀 식이 여러분들은 생소할 텐데 이거는 원래 사인파로부터 이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인파가 이렇게 있으면 사인파의 최고 값이 1이거든요. 최고 값이
피크가 1이에요. 그럼 빼기 0.9999를 합니다. 빼기 0.999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가 이제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최대가 1이었던 게 0.999를 빼니까 최대가 0.00000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남을 거예요. 아주 살짝만 0을, 요 피크가 살짝만 0을 넘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을 붙였는데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인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고 요거는 부호 함수입니다. 부호.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 값이 플러스면 플러스 1 그런 함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사인 함수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런 임펄스가 된다. 0과 1 사이를 왔다 가는 그런 게 된다. 뭐 그런 거고요. 이건 뭐 제가 이미 사운드 파일로 웨이브 파일로 줬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도 120도, 240도 그 파일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인파의 x라는 게 이제 0도, 120도, 240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상차를 만들어내는 지연 시간을 만들어낸 그런 사인인데 그것을 다시 이제 임펄스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얘도 이제 시간차 또는 지연이 0도, 120도, 240도 즉 3분의 1주기, 3분의 2주기 이만큼의 이제 시간차를 가지는 임펄스열이다. 아까 그렸던 그거. 그걸로 각각 사운드 파일의 그 필터링 버전을 샘플링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만큼씩 시간차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약간씩 3개의 임펄스 신호가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곱해봐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식이 열심히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는구나 하고 있는 파들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이게 임펄스들은 뭐 사운드도 샘플이 있긴 합니다만 사운드는 여러분들 걸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고 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샘플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결과의 하나의 예예요. PCM이 아니고 이제 샘플링 과정에서의 하나의 예죠. 이게 이제 원본 사운드고 이게 원본 사운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게 따로 없군요. 이거 자체가 20kHz로 아마 제한된 신호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를 12.5K로 한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연속적인 신호로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샘플링 주파수의 반으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그런 버전, 이렇게 해서 복구한 버전이죠. 즉 샘플링을 했다가 다시 복구한 버전. 그 다음에 25kHz는 없군요. 제가 그냥 12.5kHz만 나열했고, 그 다음에 이제 50kHz로 샘플링한 케이스. 50kHz로 샘플링한 것을 다시 그거의 2분의 1 주파수인 25kHz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다시 연속적인 신호로 만든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즉 20kHz짜리의 사운드에 대한 12.5kHz로의 샘플링 복구, 50kHz로의 샘플링 복구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경우에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하니까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샘플링 주파수의 반 이하인 6kHz로 로우 패스 필터링을 먼저 했어요. 즉 이때 발생하는 엘리어싱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엔티 엘리어스 필터를 이 오리지널에다 적용한 거죠. 미리 샘플링을 하기 전에 6kHz로 미리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kHz로 샘플링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연속적인 신호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물론 소리는 높은 주파수는 미리 깎이겠지만 적어도 이때 발생하던 엘리어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실습을 통해서. 그건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얘기죠. 네, 이렇게까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제 뭐 여기서 설명할 건 다 했고 또 뭐 여기서 좀 실습을 또 한다면 뭐가 되겠냐면 이제 이 다중화 중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있겠죠. 사실 시분할 다중화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 경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라디오 채널이라든가 들이 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킹 기초에서도 했었습니다만 DSL 라인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다중화를 하냐면 음성 신호는 대략 여기에 있어요. 낮은 주파수 대략 한 4kHz 이내죠. 낮은 주파수를 차지하죠. 물론 높은 주파수까지 음성이 있긴 하지만 전화기에서 그 음성을 4kHz 정도로 제한을 한다. 왜? 4kHz까지 제한을 해도 우리가 그냥 듣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전화기를 들어보면 뭐 아주 음성이 또렷하고 깨끗한 것보다는 좀 뭐랄까 먹먹한 음이 들리고요. 왜 그 노래 같은 데도 보면 왜 이렇게 연인끼리 전화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막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면 실제 음악에서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 음과는 전혀 음질이 다르죠. 그죠? 엄청나게 그 답답한 음성으로 들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전화처럼 그렇게 뭐랄까 표현을 하는 거지. 전화가 그만큼 높은 주파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4kHz까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는 이쪽에 한 수십 kHz 이상까지 한 100 몇십 kHz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차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이스, 이거는 인터넷, DSL 라인의 전송 기법이죠. 이것도 일종의 FDM이죠. 그 음성 신호와 인터넷 신호를 주파수를 달리해서 이쪽은 이제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렇다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채널별로 이렇게 주파수가 다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건 다 그래프로 봤죠. 그 다음에 또 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그 뭐 LTE나 5G 같은 경우에 각 기지국과 통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그 통신사별로 채널이 다르다 이거예요. 주파수가 달라요. 보통 뭐 5G 같은 경우에 이제 3.7GHz 대역에서 100MHz 차지합니다. 3.4에서 3.7까지인가 그래요. 기가헤르츠. 그래서 KT, 뭐 LG 플러스 SKT 해서 각 100메가씩 이렇게 나눠서 써요. 이게 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실제 보내고자 하는 정보는 뭐 SKT 거나 아니면 뭐 U 플러스 거나 KT나 다 똑같은 디지털 신호인데 그게 어떻게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이동을 하느냐. 그게 결국은 변조의 효과죠. 변조의 효과.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변조를 통해서 주파수가 이동을 한다 하는 얘기를 열심히 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수식적으로도 했죠. 예, 코사인 고배 공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다. 물론 샘플링 과정에서도 그걸 이제 충분히 설명했죠. 샘플링은 심지어는 하나의 사인 주파수로 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인 주파수와 그것의 2배, 3배, 4배, 5배, 6배에서 무한대배의 모든 사인파의 그 고조파 주파수들을 고조파를 갖는 모든 그 사인파들을 한꺼번에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고조파에 반복돼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변조긴 변조죠. 샘플링도 일종의 변조예요. 펄스 변조라고 하는데 그 펄스라는 거의 스펙트럼 자체가 그 펄스의 주파수의 모든 그 배수 주파수의 사인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신호죠. 펄스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근데 일반적인 그 변조는 대부분 이제 싱글 주파수로 변조를 하죠.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기 위한 그 캐리어 주파수가 있고 원래 신호가 그 캐리어 주파수 대역으로 옮아간다. 그래서 서로 다른 캐리어를 쓰면 이제 서로 다른 채널들을 서로 다른 주파수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려보면 원래 신호가 있으면 신호의 어떤 그 캐리어 주파수를 가지는 캐리어 주파수도 보통 FC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컷오프 주파수도 FC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컷오프 주파수가 아니고 이제 캐리어 주파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인파를 곱하면 그러니까 사인 2파이 FCT라고 하는 신호죠. FC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인파의 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걸 곱하면 이제 이 진폭에 따라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캐리어의 주파수가 움직이는 그런 파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변조죠. 진폭 그리고 스펙트럼은 이제 그리로 옮아간다. 뭐 그거는 우리가 3장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있어요.
변조란 무엇이냐 쭉 나오는데 하여튼 결과만 보면 이 변조파와 반송파, 이 변조파라는 게 이제 정보 신호죠. 변조를 시킬 수 있는 파예요. 무엇을 변조시키느냐? 반송파를 변조시킨다 이거죠. 반송파 자체는 어떤 특정 주파수의 특정 진폭을 가지는 일정한 사인파죠.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그냥 딱 하나 이렇게 고고하게 나타나는 그 파예요. 그것에 변화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조예요. 뭘로 변화를 주느냐? 정보 신호로서 그 반송파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정보 신호의 진폭이 변하는데 따라서 그대로 진폭이 변하도록 하면 진폭 변조다. 우리가 3장에서 배우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마치 이 아날로그 신호의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펄스를 곱해서 그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이 그대로 나타나는 펄스를 만들었듯이 곱해서 똑같이 그 아날로그의 신호와 일정한 진폭을 가지는 사인파를 곱하면 그 사인파가 아날로그 진폭의 모양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진폭 변조예요. 그러하고 뭐 왜 그걸 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 나중에 또 할 거고, 뭐 단적으로 보면 진폭이 이렇게 변하는 데 따라서 정보 신호의 진폭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반송파, 이건 지금 주파수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나 크기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진폭 변조다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보 신호의 스펙트럼이 골드웹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스펙트럼이, 그죠?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요. 정보 신호가. 그랬을 때 반송파와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의 파형은 어떻게 나오냐? 그때 이제 반송파는 뭐 이와 같죠, 그죠? 일정한 주파수에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그 사인파였는데, 이거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났었죠. 물론 우리는 골드웹에서 이쪽만 봤어요. 이쪽만 딱 봤어요. 그래서 그 FC의 주파수를 가지는 이런 그 딱 싱글 그 펄스 모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났죠. 뭐 식은 우리가 아직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 반송파의 정보 신호의 진폭을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은 반송파의 진폭이 정보 신호 모양으로 변한다 하는 거죠. 마치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링된 펄스들이 전부 아날로그 원래 신호의 진폭처럼 이렇게 변하듯이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 한 거예요.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래 정보 신호의 스펙트럼이 여기 있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반송파 주파수로 간다 이거예요. 이 반송파 주파수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죠. 원래 정보 신호의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 따로 그려서 그랬지, 이거랑 이거랑 따로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죠.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거죠. 이렇게 여기 있던 건데 이게 어디로 간다? 이리로 간다 이게. 이리로. 그래서 여기 나타난다. 마치 샘플링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개의 주파수로 이동을 하듯이 얘도 반송파의 주파수로 이동을 한다. 이동을 했죠. FC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원래 반송파의 스펙트럼이 그 주파수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FC라는 주파수에 이게 반송파의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 신호에 그 DC 성분이 없다면 여기가 0이죠. 0Hz. 0Hz는 이거는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죠.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Hz라는 게 뭐예요? 1초당 몇 번 반복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1초당 0번 반복이 된다. 그럼 반복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DC예요, DC. 그게 DC가 뭐예요? 그냥 직류잖아요, 직류. 예? 1초 뒤에도 5V, 3초 뒤에도 5V, 10초 뒤에도 볼트, 1년 뒤에도 5V 계속 일정하면 그게 뭐예요? DC죠. 그죠? 그게 DC야. 예, 원래 정보 신호에 DC가 없었다면 여기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없죠. 0Hz에. 여기에는 다른 주파수에는 스펙트럼이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신호라면 이리로 이동을 하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FC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없다. 아까 분명히 여기에 FC에 반송파의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반송파는 어디 갔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반송파고, 그죠? 이게 반송파잖아요. 반송파니까 좀 확대한 거고요. 이건
반송파니까 이거 뭐 진폭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반송파의 주파수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어져요. 네. 명백하게 없어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고배 공식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수학을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수학을 알아야 그런 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냥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학적으로 보면 안 남아있다 하는 거죠. 코사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A라는 주파수 곱하기 코사인 B라는 주파수 이렇게 A라는 주파수와 B라는 주파수를 곱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신호로 10Hz다. 코사인 B가 반송파로서 뭐 100Hz다. 이렇게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반송파 100Hz의 반송파에 10Hz의 그 주기로 변하는 코사인을 곱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100Hz는 이런 놈이 될 거고 10Hz는 대충 뭐 이런 놈이 되겠죠. 그죠?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훨씬 높은 주파수고 이게 10분의 1로 낮은 주파수니까 그럼 이걸 곱하면 대략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지. 이게 10Hz짜리 이거의 진폭 그리고 요거는 여전히 100Hz짜리 신호. 그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 100Hz짜리가 있느냐? 없다 이거야. 수식으로 보면. 이거는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든가? 코사인 A 마이너스 B. B라고 그래요. 거꾸로 씁시다. 코사인은 뭐 뒤집으나 매치나 똑같아요. 이게 110Hz, 이게 90Hz죠. 그러니까 100Hz짜리 신호는 없고 110Hz짜리 신호와 90Hz짜리 신호만 남아요. 반송파는 사라졌어요. 반송파에서 정보 신호의 주파수만큼 이동을 한 것만 남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곱을 통한 신호의 변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실에도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여기 있죠.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사인파라고 치자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봤죠.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사인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송파 신호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신호는 1kHz고요. 반송파는 20kHz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략 한 여기 주파수가 이 스펙트럼은 약 1kHz예요. 1kHz고 요거는 반송파는 20kHz죠. 여기에 반송파 스펙트럼. 그러면 이제 그걸 곱한 신호는 이거죠. 보라색. 그러면 그것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이와 같다 이거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20kHz고 이게 1kHz.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이것이 요리로 이동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19kHz, 이게 21kHz.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방금 아까 쓴 식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진폭은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주파수는 여전히 얘네들은 똑같아요. 이거 두 개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더 잘 알고 싶으면 겹쳐서 보면 확실하죠. 여기에서 보면 신호를 겹쳐서 볼 수 있는 그 메뉴가 따로 없나? 신호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직 안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파형도 내가 골라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지난번에 그 함수 발생기처럼 요 파형을 없애고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통합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인파가 지금 1kHz고요. 그래프가 여기에 이제 1kHz에 딱 나타납니다.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그 반송파는 20kHz고요. 여기 20kHz의 반송파가 이렇게 나타나죠. 20kHz. 파형은 이와 같죠. 그러니까 1kHz의 정보 신호와 20kHz의 반송파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스펙트럼은 이렇게 된다. 똑같죠, 그죠? 네, 뭐 다를 게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그 단지 같이 보고 싶다 이거예요. 같이 보고. 그래서 일단 이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원래 정보 신호와 반송파 아니다. 이것만 남기자. 보라색만 남기고 이게 이제 원래 정보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랑 반송파 그리고 곱한 것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 들어온 거 날리고
요 보라색 신호, 요건 항상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제 변조기에 들어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요 신호와 반송파 신호, 요거 반송파, 요거와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 이 세 개를 합쳐서 보기 위해서 여기에 그래프 보기를 표시 모드를 중첩으로 하면 이렇게 합쳐서 볼 수 있고요. 합쳐서 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걸 잘 확대하면 시간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 신호가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반송파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은 그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반송파는 원래 일정한 주파수에 일정한 진폭을 가지는 노란색이었는데 빨강색은 진폭이 어떻게 변했어요? 정보 신호와 똑같이 변했죠. 그죠? 정보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진폭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고 있어요. 빨강색 신호. 잘 따라가고 있죠. 정보 신호랑. 그 다음에 정보 신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반송파 원래의 파형과 반대 방향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반송파는 플러스로 이렇게 솟아가는데 곱한 신호는, 즉 변조된 신호는 빨강색은 마이너스로 가죠. 왜? 정보 신호가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부 정보가 마이너스니까 빨강색과 노란색은 어떻게? 극성이 정반대죠. 대신 크기는 여전히 정보 신호를 따라가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네? 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0이에요. 레벨이 플러스, 레벨이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던 게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뒤집히는 거지. 이 정보가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은. 여긴 정보가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여기는 다 플러스를 곱해서 빨강 애들이 그대로 원래 반송파와 똑같은 극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정보가 마이너스라서 원래 반송파와 반대의 극이 나온다. 반대의 극이 나온다. 크기는 뭐 어차피 정보 신호의 크기를 따라. 네? 이게 진폭 변조의 기본 원리다. 그 결과 스펙트럼이 어떻게 된다? 반송파 원래 이렇게 노랗게 있었던 반송파 스펙트럼은 사라지고 이 빨강 신호는 여기에 즉 원래 정보 신호의 주파수만큼 이 반송파에서 양쪽으로 대칭돼서 나타난다. 지금 여기에 반송파가 있는 거는 이 실제 반송파의 스펙트럼이지 이 빨강 신호의 스펙트럼이 아니에요. 빨강 신호의 스펙트럼은 이게 없고 양쪽에만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식에서 썼죠. 그죠? 분명히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식에서 썼습니다. 지워버렸네. 식에서 쓰고 지워버렸네. 예. 다시 한번 쓰자면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2분의 1 코사인 B 플러스 A 플러스 코사인 B 마이너스 A.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A가 이렇게 보면 이제 펜으로 그려보면 이제 B 플러스 A가 요거죠. 요게 B 마이너스 A죠. 그리고 요것이 코사인 B인 것이죠. 이거는 코사인 B 플러스 A. 이거는 코사인 B 마이너스 A. 근데 크기가 각각 얼마냐?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각각 반이다. 반. 원래 거의 반이다. 원래 거의 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 거는 어때요? 코사인 B 이 스펙트럼은 1이잖아요. 그죠? 크기가 1인데 여기 보시면 1이죠. 1, 레벨이 1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사인 B 마이너스 A, 코사인 B 플러스 A는 어때요? 각각 0.5 반으로 줄었죠. 레벨이. 반반씩 나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B 플러스 A와 B 마이너스 A로 반반씩 갈라졌다. 네, 뭐 코사인파만 사인파만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 그래프는 사인파로 보고 지금 코사인으로 썼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뭐 어퍼치나 매치나 90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폭 변조의 기본 원리다.